접대비와 기부금 볼 거야. 접대비는 24년도부터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걸 동시에 뭐 쓰는 게 크게 뭐 다를 건 없으니까 접대비라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 두 개가 이제 같다라는 거를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접대비는 접대, 교재, 사례 또는 뭐 그 어떤 명목이든 이제 보통 거래처들한테 지출한 비용들을 이제 접대비라고 하고 있어. 이거는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제 거래처랑 어떤 밥을 먹는다던가 선물을 사준다던가 뭐 조의금을 보낸다던가 뭐 그런 것들 내부 직원들 회사 직원들한테 쓰는 비용들은 보통 공유생비라고 하는데 회사 직원들이 아닌 뭐 거래처들에 이제 어떤 쓰는 비용들은 접대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접대비는 한도 계산을 해야 돼. 무분별하게 접대비를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면 다 접대비로 하겠지. 그래서 한도 내에서만 이제 송금이 인정이 되고 이거는 매출액 기준이 이렇게 매출액 기준도 있고 기본 금액이 있어. 그래서 기본 금액 플러스 매출액 기준 매출액의 어떤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나온 값이 이제 접대비 한도가 돼. 그래서 이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이 되고 기타 사유이율로 처분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 판매 부대비 이런 것들은 접대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사전 약정 유무하고 무관하게 이제 판매비로 봐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 매출 할인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 판매를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접대비이고 또는 광고 선정비,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 그리고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거래처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기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업무 관련성도 없는 것들, 그런 거는 이제 기부금에 해당이 돼. 그래서 접대비는 한도 계산을 하고 광고 선정비는 한도가 없어. 그리고 기부금은 한도 계산을 하는데 비지정 기부금은 아예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한도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전액 송금 불산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의제 접대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직원 조직, 조합,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이게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리의 일부로 봐서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도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채권 포기액이 있어. 이런 거지. 어떤 회사한테 돈을 받아야 돼. 외상 매출금이 생겼어. 그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그걸 우리 이제 채권이라고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를 못 받았는데 그 금액을 안 받은 거야.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랬을 때 그거는 돈을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접대비로 이제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로 보고 한도는 송금 한도 계산을 할 때 반영을 해주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기부금을 봐서 이것도 한도 계산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채권에 대한 어떤 일정 금액을 포기를 했다 그러면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 없으면 이제 기부금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해서 송금 불산입을 하고 있어.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이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송금 인정을 해주고 있어. 회사가 이게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부담 감소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하면서 송금 물산입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회사가 이런 접대비를 60을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했어. 그랬을 때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원래는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대손상각비로 했을 뿐이지 세법에서는 접대비인 거잖아. 그래서 이 접대비를 했는데, 대손상각비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고 접대비도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고 대손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여서 뭐 영업이익에 대한 차이는 없어. 그런데 이제 접대비는 한도 계산을 하고 있고, 이 한도가 넘어가는 금액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전부 이제 송금 불산이 되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리고 회의비가 있는데 요거는 송금이야. 단 이제 통상적인 회의비. 그래서 유흥비 이런 것들은 이제 접대비로 본다. 이제 회사에서 유흥비 되게 많이 쓰거든. 근데 그거를 회의비라고 해가지고 회의할 수 있지. 어디 술집 가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접대비야. 접대비. 그리고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에서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안 해줘. 대신 안 해주는 대신 접대비로 부가가치세액만큼 접대비로 넣을 수가 있어. 단 이 금액도 이제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접대비의 기속 시기와 그 현물 접대비 평가를 보면, 접대비의 기속 시기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넣고, 요거를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현물 접대비, 어떤 물건, 뭐 어떤 유형의 그 무엇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실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평가한 금액을 이제 회계 처리를 해 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접대했을 때 접대했을 때 장부가액하고 시가 중에 큰 금액으로 이제 평가. 이거는 이제 큰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는 접대비는 한도 계산을 하니까 이게 한도 초과될 금액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접대비 뭐 기속 시기 중에 접대비는 이제 신용카드를 쓰라고 하고 있거든.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고. 그런데 요거를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부채로 잡아놓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게 귀속 시기를 언제 할 거냐? 뭐 그냥 간단하지. 접대한 날이 이제 발생 주의에 따라서 그때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거니까 그때 이제 송금으로 접대비로 보는 거다. 그리고 시가랑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처분 손실이 뭐 현물에 대해서 처분 손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요거를 처분 손실로 해주게 되면 전액 송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접대 그 처분 손실된 금액만큼 모두 접대비로 넣어서 이제 한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성급 접대비가 있어. 귀속 시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뭐 1기의 접대비 지출하고 2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회계에서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세법에서는 이제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날, 그때를 이제 접대비의 귀속 시기로 보고, 회사가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다 그러면 지금 자산이 과대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당기순이익이 이제 과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본이 이제 늘어난 상태잖아.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거를 접대비로 보고 송금 산입을 해줘. 대신 이제 마이너스 유보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산을 줄여주고 이제 자본을 줄여주는 그런 그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거고, 대신 이 유보된 거는 언젠가는 반대의 유보가 생기게 될 텐데, 이기 때 이렇게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선급 비용으로 했던 거를 이제 이익이 돼서 선급 비용을 없애주면서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했을 거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접대비 회계 처리한 거 송금으로 뭐 비용으로 넣은 거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송금불산입이 이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가 되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접대비는 어쨌든 발생주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만 알면 적절하게 기수를 잘 찾아가서 관련 세무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현물접대비 관련해가지고 접근 방법인데, 우선 1단계가 회사와 세법 간의 손익 차이에 대한 직접적 세무조정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손익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없는데, 다만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품을 현물로 접대를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계상하지 않는 등의 그 회사와 세법상의 자산부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제 필요한 거야. 회사에서 직접 만든 제품을 접대로 하기도 하거든. 접대하기도 하는데, 그때 원래는 그 회사의 재화가 나갔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출 신고를 해줘야 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 바로 잡아주는 세무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수정신고를 해야 되겠지. 이게 회사 제품을 가지고 접대를 하는 경우에 이런 부가가치세 이슈도 같이 있어. 당연히 이런 게 있으면 법인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도 알아야 되고 법인세도 알아야 되는 거지. 접대비 세무조정 구조를 보면 1단계에서 접대비 해당액을 먼저 계산을 하고 한도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접대비보다 보통은 한도액보다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도 접대비 금액이 더 많은 걸로 이제 나올 거야. 왜냐면 한도 계산을 해서 초과되는 부분을 한도 초과액에서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유출 처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3단계까지 한도 초과액 계산을 했는데 4단계에 이게 자산계상 접대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산계상 접대비가 아니면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없고, 자산계상 접대비에 해당이 되면 한도 초과액의 구성 내역을 확인해서 자산을 감액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자산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회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도 좀 줄여줘야 되겠지. 자산을 감액을 했으면 세무조정으로 세법상의 자산을 감액을 했으면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감액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거니까 이것도 이제 감가상각비 감액분에 대한 상각비를 즉 부인한다. 그래서 상각시 부인액을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게 했었어. 그래서 이제 실무랑 이론이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세무사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이제 알면서 이제 세무 조정을 실제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겠지. 이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원칙을 알아야지 변칙도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원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맞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니더라. 그래서 접대비 해당액을 이제 처음에 1단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접대비 세무조정이 필요한 거는 직접적인 세무조정을 해가면서 접대비 계정에 관련 금액을 가감을 해야 돼. 그래서 접대비 계정에는 손익계산서가 있고 또 제조원가 명세서에 또 접대비 계정이 있거든. 근데 뭐 건설업도 추가적으로 있다 그러면 공사원가 명세서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보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도 봐야 되고, 제조원가 명세서라기보다는 손익계산서랑 원가명세서라고 할게. 거기에 있는 계정을 다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차감을 해줘야 되겠지. 요 차감을 한다라는 거는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뺀다는 거지. 요거를 빼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뺀 금액 자체를 한도라기보다는 아예 송금물산이 되는 금액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증빙불비, 우리가 접대비는 3만원 초과가 되면 신용카드나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거든. 또는 지출증빙이나. 그래서 이런 증빙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금액 자체를 전액 부인해버려. 세무조정 전액 다 해버려. 그래서 아예 송금물산입으로 증빙불비분으로 이제 따로 빼. 그리고 경조사비 있어. 경조사비가 있는데 요거는 또 20만원이고, 그리고 영수증은 있는데 신용카드 등 못 쓴 거, 그런 것들 못 쓴 거는 또 3만원이 이제 금액인 거고. 그래서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적격 증명서류를 미수령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가산세가 있으면서, 증빙불비 가산세가 있으면서 또 전액 송금불산이 되고 있어. 이거는 모두 기타 사유 유출 되는 거고, 아까 이제 기밀비 등의 증빙불비 있어. 회사에서 중요하게 어떤 뭐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이때는 뭐 증빙을 받을 수가 없겠지. 뭐 리베이트도 할 수도 있겠고, 그랬을 때 이거는 송금불산이 돼. 송금불산. 그래서 보통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 똑똑한 사장님들은 자기 급여로 그냥 신고하더라고. 증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상여 처분 되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 내는 건 똑같거든. 다만 이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손익계산서에다가 접대비로 넣느냐 마느냐. 세무조정을 당하게 되면 아니다. 어차피 뭐 손익계산서는 똑같겠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본인의 급여로 하더라고. 근데 이제 급여로 하게 되면 그건 있지. 접대비 한도 초과 계산할 때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똑똑한 게 맞지. 그래서 그리고 현물 접대비의 평가가 잘못된 경우에 차액을 조정을 하는데,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 세무 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접대비 계정 외의 계정에 접대비 해당액이 있는 경우, 이거 뭐냐면 접대비는 원래 접대비 계정에다가 막 접대비를 쓴 거를 접대비 계정에 넣어야 되는데, 간혹 다른 계정에 넣는 경우도 있어. 그거를 찾았어. 또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됐겠지. 이거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회계 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했다, 또는 자산으로 계상을 했다, 뭐 그런 뭐 문구가 있겠지. 그랬을 때 이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걸 건데, 요것도
다른 계정에 있든 어쨌든 그 실질이 접대비라고 하면은 세무조정 접대비에다가 한도 계산을 할 때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접대비 해당하게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저번에 저번이 아니고 아까 나왔나? 채권 포기 얘기 아까 했구나. 거래처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 이것도 접대비로 하는 거고. 이랬을 때 아까 대손상각비랑 접대비랑 이제 세무조정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접대 행위가 있었는데 지출한 금액을 선급 비용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자산으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자산을 이제 줄여줘야 되는 송금 산입이 되고 마이너스 유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다음 기수에 송금물 산입 유보의 그 처분이 있을 거고, 이건 기타 사유지출로 처분을 하게 돼. 플러스 유보. 그리고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가산을 해주고, 그리고 광고선전비 계정의 특정인에 대한 업무 관련 지출 금액이 포함된 경우 이거는 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단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이 거래처당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는 이제 제외. 아주 소량 금액이 적은 거는 광고 선전비로 봐주겠다는 거고, 그 금액이 이제 5만원이고 개당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초과가 되면 이제 접대비로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적격증명서류 없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3만원, 그리고 이제 경조금은 건당 20만원 이냐, 이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3만 100원을 썼어. 그럼 이 3만 100원은 3만원은 송금으로 접대비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3만 100원 전체를 다 송금 불산입 해버려. 그리고 경조금도 마찬가지고, 요새 이제 거래처한테 축의금이나 조의금 보낼 때 예전에는 10만원 많이 썼는데 20만원도 넘어가고 30만원, 40만원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20만원까지 20만원은 송금에 넣어주고, 또 10만원은 송금 불산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액 30만원을 썼다 그러면 30만원 전액을 다 송금 불산입 하고 있어. 기타 사유지출이 되겠지. 그리고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행정 해석이 있는데, 임직원이 쓴 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쓴 본인의 개인 카드들이 있어. 그게 업무와 관련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매입세에 공제를 해주고 있어. 이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해. 그리고 대신 이제 그 접대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은 법인카드를 써야 돼. 접대비에 대해서는 개인카드, 직원 개인카드로 썼다 그러면 그거는 전액 송금불산입 돼. 접대비에 한해서는 법인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체크카드, 그러니까 법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다 써야 되는 거야. 직원 명의 카드는 접대비로 회계상으로 계상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신용카드 등이 아니면 전액 송금불산입 하고 있어. 3만원 초과인 경우에. 접대비 한도 계산인데, 접대비 한도액은 일반 접대비 한도액이 있고 문화 접대비 한도액이 있어. 우선 일반 접대비 한도액을 보면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이 3,600이야. 그리고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들, 보통 대기업이 되겠지? 중견기업 이상. 그래서
그런 데들은 1200만 원이 기본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야. 3배 정도 더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업연도 월수가 있어. 회사가 중간에 올해 단기에 설립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기 5년 5월에 설립을 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8개월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 월수만큼만 계산을 해줘. 기본 한도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이야 중소기업이. 근데 5월에 설립을 했어. 올해 5월에. 그러면 12분의 8만큼 해주기 때문에 2,400만 원만 기본 한도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반 수익금액 한도를 더해주고 특정 수익금액 한도 더해줘. 일반 수익금액은 일반 수익금액 한도는 일반 수익금액에다가 적용률이 있는데 일반 수익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 있어. 영업수익이지. 영업의 수익은 아니고 영업수익만.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제일 상단에 있는 매출액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단사업 부분의 매출액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이제 매출액을 차감하는 항목이니까 그것도 이제 차감을 해준 금액으로. 그리고 부산물 매각대 있어. 영업부 부수수익으로 이제 매출액이 들어갔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매출액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매출액이 아닐 때는 이제 포함하지 않는데, 이거는 부가지세법상의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안 해주고, 간주임대료 안 해줘. 간주임대료 입금산입액. 그리고 매출액이 세법상 회사 계산 매출액과 세법상 매출액의 차이가 있어서 입금 산입을 했지만 회사 계산 매출액이 기업회계 기준의 매출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입금 산입액도 이제 포함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판매를 했을 때 시가하고 차이액에 대해서 부당이익 계산 요인으로 입금 산입한 금액도 매출액에 포함을 해주지 않아. 이렇게 약간 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차감을 하고 매출액을 일반 수익금액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일반 수익금액에 대한 접대비 한도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적용률이 있는데, 적용률은 이게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는 0.3%, 100억까지, 그리고 100억부터 500억까지는 0.2%, 그리고 500억 초과에 대해서는 0.03%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제 특정 수익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는 특정 수익 금액은 적용률에다가 10%만큼만 해줘. 그러니까 일반 수익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얘는 10%만 해주는 거지. 그래서 특정 수익 금액을 보게 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수익 금액하고 특정 수익 금액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110억 원이 이제 총 매출액이라고 하면 총 매출액이고, 특정 수익 금액이 30억이라고 하고 일반이 80억이면 특정 수익 금액 한도는 두 개 이제 걸쳐져 있었을 때 10%만 이제 해주는 거고, 먼저 이제 이걸 먼저 일반 수익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하고 이제 특정 수익 금액을 2순위로 해서 이제 한도를 더 줄여주는 거야. 문화접대비 한도액은 문화접대비하고 그리고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 그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작은 금액이 문화접대비 한도액이야. 그래서 문화접대비를 보게 되면 국내 문화 관련 지출액을 얘기하는데, 문화예술공연, 미술품 구입 비용 있는데, 이것도 이제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이제 한정을 하는 거지,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는 강연료, 입장권,
뭐 거의 입장권, 박물관, 전시회 이런 것들, 비디오, 영화 뭐 그런 것들, 관람 입장권, 문화예술 행사비,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미술품 구입 비용인데 이게 거래 단위별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보통 생각을 해보면 이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이제 100만 원 이하인 것만 이제 해준다. 이게 이제 고가로 들어가게 되면 비품이 되겠지. 골동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일반 접대비 한도액을 50%만 해주는 업종이 있어. 기본 1, 2, 3번을 이제 다 합친 금액, 뭐 일반 접대비 한도액에서 이제 기본 한도, 일반 수익 금액 한도, 특정 수익 금액 한도, 이거를 이제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일반 업종들은, 근데 특정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이제 50%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부동산 임대업 업종이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할 거. 50.0001%부터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거 주된 사업의 특징은 그 해에, 그 해당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가장 큰 거야. 사업 수익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이제 주된 사업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또 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그 매출액 계산을 할 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간주임대료도 포함을 하고 있대.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이제 포함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돼. 4명까지만 되는 거지.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친족관계, 그리고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연속된 갱신으로 해서 1년 이상 근로자는 제외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이 5명, 그 상시 근로자를 계산을 할 때 이것들은 다 제외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4명까지는 이제 근데 이 회사가 5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췄을 때 엔드거든. 1, 2, 3 엔드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갖췄을 때만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출자 총액이 51%고 특수 지배주주가 51%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야. 또는 5명이야.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일반 법인으로 보고 접대비 한도를 기본 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모두 이제 기타 사유출이고, 이제 한도 미달액이 있으면 세무조정은 없어. 지금은 이렇게 요약본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계산하는 것도 다 해볼 생각이야.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해야 그렇다 치고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다 해볼 거야.